오늘 언론 보도 하나 보면서 시작을 해보죠. 네.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네. 친명 내부에서 이재명 질서 있는 퇴장 제기, 진보의 자멸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친명으로 분류가 됐다는 어떤 중진 B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질서 있는 퇴장을 주장했다. 그것도 친명계 의원이, 중진 의원이 지금 이 얘기가 가장 네. 핵심일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시고 누구예요? 누구? 몰라요. 누이기? 중진 B 의원이래. 중진 비의원이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본인이 친명이라고 얘기하나 보죠? 본인이? 그런가 봐요. 아니면 뭐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인터뷰를 하려면 만약에 네. 진짜 친명계 의원이 이름 밝히고 하겠죠. 그렇지, 본인이 떳떳하게. 얘기를 당연하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면 지금 뭐 명예로운 퇴진한다 이러는데 본인이 친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애매해요. 뭐 본인이 얘기했는지 문화일보라는 신문 언론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누군지도 밝히지 않은데 친명 내부 이렇게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기사가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봐라. 친명계 내부에도 이런 불만 있어. 네. 이런 여론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도 명확하게 밝히자고. 이름 밝히세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떳떳하면 본인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인터뷰를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분 정도면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럼 친명계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저는 저런 기사를 통해서 도리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또 소위 이제 내분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믿지 말아야 된다. 우리 뭐 청취자분들 믿지 마세요. 저거 친명계랑 누구 친명계 누구 얘기를 하세요. 떳떳하게 나오지도 못할 사람은 친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사실 근데 문화일보 정도 되는 그런 언론사에서 이런 식으로 친명 내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진 B 의원, 특히 최근 친명 핵심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중진 B 의원 이렇게 말할 정도면 어느 정도 누구인지는 확인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요? 저는 모르죠. 왜 저한테 확인이 안 화를 된다. 내세요? 아니, 확인이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런 그러면은 아니 근데 언론사가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맞는데 네. 예를 들면 그래도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B 의원이 정말 도대체 누구냐? 예. 그러면은 뭐 누군지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이겠죠.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제재는 없어요. 이게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데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이거는 명예훼손 같으면 하죠. 근데 이런 건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안 밝힐 수는 있지만 언론사 입장은 취재원 보호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죠. 거는 전혀 안 밝혀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취재원 보호. 아니 이거 취재원 보호도 아니지. 이 정도가 무슨 근데 이제 취재원 그렇게 보호야. 주장을 하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취재원 보호라고 하는 원래 취지 자체는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밝혀졌을 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어떤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경우 그럴 때만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제 물론 이럴 수 있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욕먹을까 봐 걱정돼 자기 이름 안 밝힐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자신 없는 사람이랑 친명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익명으로 처리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당당하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얘기하죠. 일단 그거 정말 말이 안 되고 네. 두 번째 그러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근데 이제 안 안 해줄 해준다는 거다. 거죠. 거의 저는 99%안 해준다고 생각해요. 야, 은하방님이 이런 얘기하시네. 뭐라고? 비명으로 안 되니까 이제 친명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전형적인 언론들의 방식이에요. 어떤 관계자에 따르면 뭐 당직자에 따르면 이런 기사들 있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 물론 뭐 진짜 듣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냥 그렇게 쓰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생각을. 왜냐면 누군가 자기 생각을 썼다고 하면 안 믿으니까. 기자들이 그냥 혼자 이렇게 막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그러면? 있다니까요. 진짜요? 예. 뭐 그걸 한두 번 겪었어요.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언론사 기사는요. 정말 의심하고 봐야 돼요. 100% 믿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정말 끔찍한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기사를 의심하고 보라는 의심하고 얘기가. 봐야 돼요. 저는 그래요? 늘 학생들한테 늘 가르쳐요. 언론학 박사로서 기자는요, 기사를 쓰면서 100% 사실만 가지고 기사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선입견은 버리세요. 네. 얼마든지 사실이 아닌 내용도 쓸 수 있고 자기 의견을 반영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있는 한 기자는 안 그러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그렇군요. 의도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특정 언론사들 뭐 제가 어느 언론사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뭐 유서의 내용도 확인도 안 됐는데 그거 뚝 떼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뭐 이 네네. 뉴스 쓰는 거 안 보셨어요? 맞아요. 많이 봤어요. 뭘 믿으세요? 그걸 믿지 마세요.
아니 근데 이제 저한테 예를 들면은 인터뷰 같은 거 혹은 뭐 의견 같은 거 네. 물어보는 기자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예. 제가 막 실컷 얘기를 해주고 나면은 아 이거 좀 내용이 너무 셌나 봐요. 내가 말할 때 나는 잘 몰랐는데 센 여자야. 그러면 그냥 이거는 아무래도 안 써. 서초동의 한 변호사 이렇게 쓰는 게 낫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내 이름 넣어주려고 내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또 오히려 아예 그냥 쓰지 그 정말 인터뷰도 안 하고 혹은 정말로 그냥 그 사람이 솔직히 친명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일단 이 사람 친명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쓰는 그 경우가 쓰는 있군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우리 예를 들어서 지지자들이 볼 때 친명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아닌데도 아하. 그냥 왜냐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69명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본인이 정말 목소리 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비명계라고 하는 건 몇 명 안 돼요. 네, 그 사람 맞아요. 빼고 나머지 다 친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찬성표 던진 사람 말고 반대표 던진 사람 다 친명으로 분류할 수 있지 그러면.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친명이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친명계 중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언론사가 의도를 갖고 기사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자 어쨌든 어제 기사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이 대표 진퇴 어떻게 예상하냐 물어봤더니 질서 있는 퇴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왜 질서 있는 퇴장인가? 이랬더니 답이 당이 소프트 랜딩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재판이 많아지는 연말쯤으로 본다. 이 바로 연말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4월에 총선이면은 그렇죠. 공천 관련해서 연말이 제일 하죠. 정리되는 게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노리고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들려서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대표와 논의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논의된 바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것이다. 이재명을 내가 제일 잘한다. 자, 누군데? 이 정도까지 말할 거면 사실 정성호 의원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 알기로는. 근데 근데 정성호는 이런 정성호는 말할 이렇게-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자, 이거 여기다가 보세요.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B 의원, 뭐 친명의 핵심이란 중진 B 의원이 정치 지도자가 공당을 자신으로 인한 논란 속에 오래 놔둘 수는 없다. 적어도 대권 꿈을 꾸는 지도자라면 그렇게 못한다. 야, 이런 것도 뒤에다가는 이 대표가 대선에 제도 전환이냐 당연하다. 4번 리스크 모두 해결될 거다.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서 또 그만두라는 건지 모르겠네. 어쨌든 또 질문은 내년 총선에 관여하냐 출마하냐 총선에 관여할 수 있겠냐 자신은 불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은 국회의원도 이제 하지 말고 그러는 그냥 거지. 황야에 홀로 딱 버려져가지고 그렇지. 알아서 혼자 해라 이 얘기군요. 그렇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또 언론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인용하면서 언론사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재명 대표 그만두고 빨리 불출마하고 네. 대선이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아니 거예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이고 사실 당대표인데도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중인데 네. 만약에 진짜 국회의원 배지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당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바로 더 억압을 하죠. 그냥 재판만 주구장창 그렇죠. 받는다 그러면은 네, 네. 아무런 것도 못할 것 못해요. 같은데 그럼 이- 대선 후보도 못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이분은 중진 핵심이라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진 핵심이 아닐 수 있고. 화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용조용히 말해보세요. 화가 나네 진짜.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언론에서 하고 있으니까 열이 받잖아요 지금. 이거 뭐 하는 행동인지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자꾸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화나신 것 같은데 네. 둘째 턱받이님께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 둘째에게 턱받이를 해준다는 뜻일까? 어쨌든 둘째 턱받이님께서 네. 기자들한테 면죄부가 너무 많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의 책임은 없고 권리만 누리게 맞아요. 만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그럼 좋아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진 핵심 B 의원의 말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이상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친명인지도 모른다. 예, 친명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누군지 모를 A라는 B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 그 말을 이용하면서 했던 거 좀 믿기는 어렵지만 예. 자,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고 치고 대선 제도전하고 총선 관여, 불출마 선언 이거에 대한 본인의 내피셜이겠죠? 그 B 그렇죠. 의원의. 자기 자, 생각이죠. 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이렇게 안 하면 된다. 망해요. 총선 망해요. 망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이 사람 말처럼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구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대위로 간다고요? 비대위 가면 총선 앞두고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는데요? 누가 할까요? 가만히 있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파별로 전해철, 윤영찬 이런 분들이 그럼 할까요? 끝장나는 거지. 그거 되겠어요 지금? 근데 왜 비대를 하죠? 원내대표들은 다 사퇴하고 막 이러라는 뜻일까요? 아니 뭐, 왜냐면 네. 그 임기가 9개월인가? 네. 당원 당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안 남은 상태에서 총선을 앞두고서는 그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단 체제를 갖춰서 네. 총선 끝나고 이제 정식으로 그걸 해야 되죠. 당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당대표 네. 선출하려면 보통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12월이 만약 연말이고 4월에 총선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당대표를 뽑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간다는 건데 9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다시 뽑아야 돼요.
그게 룰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2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의도적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러네. 만약에 그게 문제라고 하면 미리 뽑아야지 9개월 전에 그럼 아예 새로운 대표를 뽑는 게 맞지. 그럼 아예 그러려면 지금부터 차라리 움직이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가다가 그러면 이 사람 논리로 하면 연말에 하겠다는 말은 비대위로 가야 자기들 주도권을 잡는 거야. 비대위는 의원들끼리 논의해서 하는 거예요. 당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는 그렇죠. 당원들이 뽑지만. 그렇죠. 그럼 당원들이 의견 무시하고, 왜냐면 당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지지할 텐데 지금 당원들의 지지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못 쥐는 거예요. 이 중진 의원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친명계가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려면 비대위를 하려면 막 목소리 큰 사람들 보수 언론에 나와가지고 목소리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명 누구라고 제 얘기는 안 하겠어요. 조모, 이모 등등등, 네. 김모 등등등 네. 이런 분들이 목소리 많이 내면 자기들 목소리가 큰 것처럼 느껴져요. 여론이 막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주도권을 쓰고 싸우겠지. 개파 간에 엄청난 싸우겠어요. 그런 분란 오면 총선을 4개월 앞두고서 당내에 그런 분란이 와보세요. 그게 되겠어요, 당이?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저것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한다고 저렇게 싸우고 있구나. 우리 지원 지지 안 해야지. 아니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예요. 지금 뭐 당 지지율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요. 총선에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근데 그걸 지금 미리 막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물론 그렇지.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 공천권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만 그렇죠. 결과로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유리한 쪽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부 분란을 일으켜서 그 분란의 혼란함을 통해서 지지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 민주당에 대한 미움 감정이 더 커지게 만들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환경이 돼버리는 그럼 거잖아요. 거의 밀정 수준이네요. 이 B 의원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밀정이라고 얘기는 노영희 변호사가 저는 밀정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밀정이라고 잘했어. 말한 게 아니라 그 밀정 정도 수준이라고. 좋은데 예. 잘 피해가는데. 저 원래 잘 피해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 예. 저기 우리 교수님한테 알려드릴 뭔데요? 댓글이 있습니다. 뭡니까? 닉네임이 큰 도리님입니다. 큰 도리. 도리? 자, 진봉님 달달한 거 드세요. 화가 많으시네요. 아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합니다. 좋아요. 근데 닉네임 큰 도리가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막 포항 들었던 그 죽도시장. 그렇죠. 네, 제가 포항에 살았잖아요. 아, 죽도시장 가서 이거 잘 관리해 주세요. 이거 죽이면 안 되고 이거 찜쪄 주세요. 저기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찜쪄 먹어? 이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가 딱 했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큰 돌이라고 지었겠어요 이랬는데 결국은 먹었어요. 삶아 드셨던 네. 찜쪄 드셨던 찜쪄 드셨죠. 어쨌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 달달한 거 드세요. 예. 제가 나중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해당 보도에 따르면은 예. 2023년도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올해 예. 말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하고 2024년 초에 비대위를 구성해서 총선을 치른다. 이게 로드맵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망해요. 이번엔 당이 망하길 바라는 걸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이 망하든 말든 내가 공천받고 내가 당선되면 된다는 국회의원들은요. 그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선당우사 아무리 외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동영이 번은. 총선 때 되면요, 내가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 당이야 맞아요.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래요, 맞아요. 내가 공천받고 내가 당선되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당의 지지도를 얻으려면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돼요. 어제 오늘 이제 아마 매불쇼에 올라올 텐데 어제 박지원 네, 네. 원장하고 전 같이 원장이? 방송을 네, 했거든요. 그분이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오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매부쇼에서 그게 나가는데 방송이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셨대요. 아니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말고 누가 대안이 있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대면 어떡하냐. 그렇죠. 당을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재명 대표 빼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이재명 대표 없다면 지지하겠어요, 민주당을? 제가 볼 땐 진짜 욕 엄청 할 거예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네네네. 대중적 지지도를 갖고 있는 대권 후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으니까 그 당에 모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대안 세력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누구 네. 지금 거기 조홍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 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 보고 모이겠어요, 거기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안이 없는데 네. 대안을 그러면 제시하면서 뭔가 정확한 있어야 제시하지. 없어요. 아... 누가 있습니까? 자, 아까 예.
달달한 거 드시라 그랬더니 예, 달달. 머스러미님께서 소세지 드세요 이러는데 소세지는 달달하지 않습니다. 약간 매기는. 맥이다니요. 이거 보세요. 아이고. 난 이래서 유튜브가 좋아. 내가 만약에 이거 라디오에서 했어. 안 되지, 큰일 나지. 잘려요. 뭐 방송통신 그렇게 안 해도 심의 규정, 잘려. 막 이렇게 방송통신 잘려.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 그 심의 규정에 소세지 먹어라 이러면 안 그런 되는 건 거야?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방송의 품위를 지켜야지. 품위 유지.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 네. 되신 다음에 책 한 권도 안 구입했다고 네, 그랬었죠. 그 얘기 말씀 잠깐 드렸더니 잼홀링님께서 국가 세금을 아끼려고 책을 구입하는 걸 자제하셨겠죠. 근데 술은? 난 앞에까지만 얘기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이. 자, 이게 다음 무슨- 질문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당원전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다, 많이 아프다. 좌표 색출, 뭐 청원에 대한 입장, 4월 5일 재보궐선거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솔직한 심정을 당원들에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라이브 혹시 보셨어요? 뭐 전체는 보지 않았고요. 중간중간 봤는데 뭐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대표가 나서 가지고 나 욕하는 사람들 그냥 혼내주세요. 나는 윤 대통령이 싫어요. 미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는 네. 아니라고. 물론 당원들은 조금 거기서 이제 흥분도 하시고 막 이러셨나 봐요. 울기도 하고. 아, 그랬어요? 예, 이제 대표가 이러시니까. 왜냐면 이제 소위 수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네. 심지어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품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네네. 근데 그런데도 저는 이재명 대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대중 정치인이고 네. 대표잖아요. 야당 대표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야당 대표가 나서가지고 만약 누구 미워한다고 하면 대서 조중동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 따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중 정치인인 야당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당의 단합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원들은 대표의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물론 저는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격의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인신공격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돼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네, 비판은 네.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항의성 문자를 보내더라도 그냥 정상적으로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시면 어떻게 하냐. 네. 내가 민주당 지지하고 당신 지지했는데 이런 정치하는 거 보고 너무 실망했다. 난 당신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을 하고 이런 거는 네. 좀 왜냐면 그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고 지지자는 지지자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이 사실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 그 초대 비서실장,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파편적으로 공개된다 네, 유서 그런 내용이 이런 얘기 얘기했었죠. 하셨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당연히 여당에서는 공격의 빌미를 삼고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정확한 보도가 유서 내용이 자꾸 찔끔찔끔 그리고 좀 사실이 또 아닌 내용도 섞여가지고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국민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 비서실장의 죽음을 또 이제 정당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보도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엄청나게 잘못됐죠. 언론이 일단 첫 번째요. 취재도 안 하고 본인들이 직접 확인도 안 한 내용을 기사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누구한테 네. 들어가지고. 그게 찌라시지 그게 언론입니까? 아니 누군가가 했던 말 들었어. 근데 그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누군가의 말을 들었으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돼. 원소스에 가서. 네네. 원래 소스에 가서 이게 음식에 처먹는 소스 말고 그냥 원소스.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영어를 못 알아들을까봐. 참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아, 오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웃기려고. 소세지 드시라 그랬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소세지 안 사줄게요. 네, 그래서 네. 원래 원소스에 가서 그게 사실이냐 아닌지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알려지고 있다. 실제 본 적도 없어. 누가 얘기했는지도 원소스도 몰라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뻔한 거 아니에요? 유족들은 그 유서 밝히는 거 싫다. 유족들 아닐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근데 유족들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본인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싫어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 파편적으로 전체 문맥을 다 보지도 않고 또 실제 그 단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이 이렇게 제목으로 뽑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뉘앙스가 그랬는지 아니면 전체 문맥은 어떤지 그걸 전혀 확인 안 하고 네. 그 단어만 의서 들어갔다고 하면서 기사를 썼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론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쓰면 언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찌라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언론이 필요해? 아무나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쓰면 되지 그냥 갖다가. 참고로 지금 최재명 교수가 이번에 방통위원회 아니 또 왜 그런 얘기 왜 해? 지원을 했는데 이 열정을 보시면은 방통위원회를 꼭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근데 오늘 뭐 서류 심사한다는데 거기서 아니, 왜 탄핵할 이랬어? 가능성이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강력히 밀지를 못하겠는데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세 번째 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밀어주세요. 이게 뭐 과거까지 다 들치니까 지금. 그래서 아 근데 또 방통위원 가면 안 되겠다. 왜요? 그럼 방송계 또 최재명 같은 방송은 또 못하죠. 속사파나 이렇게 좀 시원한 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잖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할 수 없네. 그냥 그 뭐야. 계속 저랑 방송하시죠 뭐. 아 알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약간 분위기 세신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연포탕을 강조했던 김기현 대표 결국 친윤 직할부대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포탕의 상징적 의원 한 명으로 결국 강대식 의원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이 강대식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유승민계도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계는 뭐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연포탕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무슨 연포탕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용산탕. 용산탕. 연포탕이 아니고 용산탕이에요. 아, 용산탕이라 메뉴가 또 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올 교수님 것 같아요.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뭘 넣어서 만들어야 될지 궁금하네. 그냥 용산의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강대식 의원이 들어간 거 아무 의미 없고요. 네. 이분이 뭐 떠나고 말고를 떠나서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무슨 발언을 얼마나 많이 하실 수 있겠어요. 한다고 한들. 뭐 정말 이분이 유승민계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구색 맞추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주도적으로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윤석열이겠는데 이런 분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 분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이거는요 네. 그냥 보여주기식이다. 근데 이거 한 명 들어가가지고 전체 그 지도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 한 명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온다고 하면 이건 대놓고 그냥 친윤석열계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 어제 가서 만나고 나서 만찬인가요? 그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네. 나서 2주에 한 번씩 또 만나기로 했다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의 직할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저 이렇게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럼 국민의힘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겠어요? 네.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정당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관계자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 시위를 선동하는 내용의 북한 지령 문건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예. 야, 근데 무슨 이 타임에 2023년도에 아직도 북한 지령문을 얘기를 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왔다고 하니까 예. 여기 보면은요. 작년 10월 할로윈 참사 당시에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에 동원된 구체적인 구호가 지령문에 적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보질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네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게 그럼 북한 지령받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실 저는 우리가 이해가 안 맨날 돼요. 하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그때 우리 국민이 그냥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럼 그거를 국민이 국민이 죽어간다고 죽어간다. 하지 이게 뭐라고 뭐 해. 특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노한 국민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이 죽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그리고 뭐 말하겠죠. 여기에 퇴진이 추모다 이게 무슨 뭐 지령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 지령문인가 뭔가를 안 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논평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됐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걸 이것과 연관시키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은 결국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반정부적인 어떤 집회나 이런 부분들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수 진영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집회 모든 게 다 친북과 연관됐다고 그렇게 좀 몰고 갈 거 그렇게 아니에요.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말이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퇴진을 외치면 다 그러면 친북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네네. 아니 그러면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때 퇴진 외칠 때 그것도 다 친북입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이상한 막 욕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랬죠. 제가 입으로 옮길 수 없는 네. 그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막 무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은 집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막 욕하고 그 험한 말하고 이랬잖아요. 그건 다 그럼 북한 지령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퇴진을 외치면 그게 북한 지령입니까? 아니 탄핵을 외치면 그게 북한 지령이냐고요. 네. 이런 논리를 끌고 가는 건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만약 있으면 있는 거 밝히세요. 보여주고요. 언론에다 공개하세요. 그럼 지령문이 뭔지 뭐 사실문을 보여주든지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좋아할 만한 말을 한번 뭡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방첩 당국이 확보한 압수물에 네. 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총, 민노총 관계자들이 작성한 대북 충성 맹세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지금 보도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에 나온 내용이죠. 충성 맹세문은 북한의 주체 사상가 김정은 리더십 등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맹세문은 조선노동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인데, 조선노동당 창건일 그리고 네. 김정일 생일 2월 16일이래요. 이때쯤을 전후로 해가지고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국 방첩 당국의 수사를 염두에 두고 관련 수사를 공안 탄압으로 몰아라. 대중적 분노를 유발해라. 이런 지침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밝혀지고 나니까 정부 관계자가 네. 이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 파악보다도 수사 자체를 공안 탄압으로 몰고 가서 간첩 혐의 사건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여론전수법을 사용하려고 북한이 민노총에 지시한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자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김정은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독재자는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해서 북한 인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그 지도층 있는 놈들, 죄송합니다. 사람들 정말 잘못됐고요. 저는 독재를 어떤 독재든 네. 북한을 포함한 네, 모든 네. 독재에 반대합니다. 네. 근데 자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현 정부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정치를 못해서 물러나라, 퇴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북한의 지령이라고 얘기하는 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공안 탄압하라고 몰아간다고 하는 것이 만약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분들 입장에서 만약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 그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공안 탄압이라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아직 몰라요. 법원의 판결이 나와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말이 맞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법원의 판단에서 만약에 그게 그 노조의 입장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참 본인들은 안 했는데 만약에 그걸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공안 탄압으로 주장하는 내용 자체가 다 북한의 지령과 연관돼 있다? 또는 뭐 윤석열 정부 퇴진이나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게 북한과 연관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어요. 저는 해병대에서 정훈장교로 정신교육 시켰던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저는 북한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북한을 싫어한다면 북한의 지도급이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함께 포용하고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어느 우리나라의 현 정부를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어떤 형태로든 억압하려고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자체가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자, 지금 뭐 때 아닌 또 북한 지령문, 뭐 북한 충성맹세 사실 저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봤고요. 예. 선백리양 꽃드랑님께서 최재문 교수님 노영희 말씀에 동조하지 마세요. 자꾸 열 올리게 만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또 조언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참네요. 선백리양 꽃드랑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마련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다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죠. 예. 이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만찬에서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 오므라이스 먹으러 노포에 갈 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오므라이스 뭐 북한 충성 맹세에 이어서 또 두 번째 황당한 오므라이스 좋아한다는 내용. 이거 어떻게 진짜 보십니까? 얼마나 쓸 게 없으면 저걸 쓰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면 한일 정상회담 한들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거의 네, 없는 저도 사실 상태에서. 그렇게 봐요. 네. 그러면 뭔가 성과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한번 가본데 그거 찾아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2번이나 한대. 그러니까 2번이 거기서 한다는 건 2차 아니고 만찬한다는 만찬하고 나서 네. 공식 만찬을 거기 네. 또 간다는 거잖아요. 네. 밥을 2번 먹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배가 크신가? 밥을 어떻게 2번씩이나 먹어요? 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대략의 위가 크신가요? 배가. 어쨌든 그걸 이런 걸 기사를 쓰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기사는 그런 거잖아. 이만큼 일본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 보여주지 말고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나 하세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오므라이스 먹는 거 관심 없거든요.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는지 배상금은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 그거나 하세요. 그거나 오므라이스 주지 말고. 오므라이스 때 아닌 오므라이스 순환시대가 또 저도 오므라이스 좋아합니다. 박달 대게에 이어서 자,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앞서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오므라이스 노포에 가신다 이 얘기가 지금 또 회자가 되고 언론에서 자꾸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것처럼 비춰지니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의제로 어떻게 얘기될 것인가. 결국 그 결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국익이 아니라 실익, 그러니까 이익을 실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가 사실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므라이스도 좋지만 사실 오므라이스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 특히 지소미아 지금 요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기사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최진무 교수님 계속 흥분하는 모습 좋아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위기였었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점점 더 거세지고는 있습니다.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이 민주당이 조금 정리가 되면 혹은 일사불란하게 한 모양으로 좀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국민의힘당하고 조금 탁 맞서서 할 것도 같은데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애 전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근데 오늘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실 게 있다고 그래서 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시절이지만 이런 골치 아픈 시절을 넘기려고는 우리가 근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력이 필요한 거는 머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책을 봐야 되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그리고 뜨겁고. 가슴은 네. 뜨겁고 그다음에 이제 다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행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행에 관련된 책을 썼어요. 여행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네. 너무 한가하게 이런 책을 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저는 정말 이 여행을 근력을 갖는다는 게 인생을 돌파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준다. 그리고 요새같이럼 정말 힘이 들 때는 오히려 주말에 정말 여행을 해보시는 게 그래도 여행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지 맛보시라고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아하, 도시건축가 김진애의 인생여행법. 아하하. 예, 네. 이 책의 제목은 여행의 시간이에요. 네. 조금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자, 우선 표지가 되게 예쁘네요. 예, 좀 그냥 마음이 좀 소박해지고 따뜻해진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네. 도시건축가 김진애 인생여행법이 이 여행의 시간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있군요. 인간이 문명을 이루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일하며 여행을 했던 홀로 여행 예찬론자이다. 맞습니다. 옛날에 그러셨군요. 사람과 삶에 대한 애정과 정치에 대한 희망으로 꾸준히 책을 써왔다 이러시는데 사진도 멋있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는 인생을 헤쳐가듯이 발길 닿는 대로 궁합 맞는 공간을 찾아서 여행을 가보자. 이것이 결국 당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를 위한 조금의 어떤 디딤돌이 될 것이다. 여행을 가다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행길에서 드러나는 나의 본색, 어리석음과 집착과 트라우마. 그것까지도. 이런 제목까지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기행하고 뭐 어디 가고 좋고 이런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자기하고의 여행 혹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좀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여행하고 싶으시고 저도 지금 아주 몸이 불끈불끈합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책을 쓰실 생각하는지. 자, 구독자 이벤트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에 대한 응원 메시지나 노영희 뉴스인사에 대한 의견 달아주시는 분에 대해서 여행의 시간 5건을 오늘 방송 끝나고 클립에 댓글 달아주시면 뽑아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방송 중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나고 김진애 의원 클립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런 분들께 5분 뽑아서 댓글 보고 우리가 선물 드리는 건데요. 당첨은 추후에 방송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시 안내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민주당 솔직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상당히 그럼요. 많습니다. 네. 예, 민주당 요즘 왜 그런지 한마디로 조금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어수선하지요. 그리고 어수선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년 총선을 이제 1년 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대한 불안감, 거기서 오는 계파들 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들 이런 것들이 하고, 지금 아니면은 또 이제 4월 달에는 원내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때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가결 표가 하나가 더 많이 나왔던 일종의 이제 139 대 저는 138이었어요. 아주 소심하고 비겁한 반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위력을 보여준 거죠. 이렇게 위세를. 근데 자기네들도 당황했다고 봅니다. 그 한 사람들도.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더군다나 뭐 개인적인 주변에 비극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또 공격하는 사람들도 네, 많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이런 거는 정당 안에서는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단일 대우로만 다 가야 된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일어나지만 이걸 어떻게 공동의 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게 리더십이라고 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다 각자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당을 흔들어대고 목소리를 내는군요. 뭐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또 본인이 내년에 공천을 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도 있고 그러니까 총선 룰, 공천의 룰. 공천 룰을 또 네. 마음대로 또 마음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본인의 파워가 강하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게 중요한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 거죠. 사실 공천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나중에 경선 과정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컷오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컷오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룰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당원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사실 여태까지는 잘 안 되나 봐요, 그게. 아니 당원 참여를 하면은 일단 기득권 국회의원들은 싫어하죠, 별로. 어. 평가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제 주로 내부에서 국회의원들끼리 상호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또 반발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꾸릴 때인데 이럴 때 조금이라도 자기 사람들이 좀 더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길. 뭐 예컨대 하자 그러면 지금 막 구성된 총선 기획 TF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런 게 이제 이른바 인적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를, 그러니까 압력을 넣는 거죠. 근데 의원님도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원 하셨었고 네. 열린우리당에서도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에서도 죄송합니다 하셨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뿌리는 같은데 조금 파생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좀 성격이 다른 두 당에서 네. 또 그렇지만 또 민주라고 하는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 두 당에서 다 해보신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질문에 뭐가 나오냐면 지리산 불다람쥐님. 이분들 의원직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들 계속 그 나중을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분열만 일으키나요? 이러거든요. 국회의원 생업론자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생업론자.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생업으로 생각 안 하니까 네네. 서울시장 나가겠다고 그냥 국회의원직 던져놓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정말 솔직히 국회의원 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막 몸무게도 빠지고 돈도 다 막 쓰고 막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그렇지 네. 않게 즐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자리를 하면은 요새 4년이 보장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맨날 탄핵 걱정해야지 뭐 그러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저는 그것도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꼭 해야 되는 건 좀 하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169석 아니에요. 169석인데 거기에 합당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느냐. 네, 이런 거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하나 더 놓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죠. 공천받을 때 얼마나 전쟁입니다. 전쟁. 전투도 아니고 완전 전쟁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좀 뭐 자기네끼리 지금 밖으로 싸움하는 게 중요해.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색깔이 조금 달랐던 건
좀 더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좀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소구해 나갔다 이런 점이었던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에서 도입해서 굉장히 좋았던 게 열린공천이라는 그러니까요. 건데요. 예, 열린민주당은 예. 비례대표만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래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명단을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도 일종의 추천인단을 만들어서 추천을 하고, 그 중에서 의사가 있다 그러는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 보여주고 이제 당원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이 좋죠. 일단은 줄 서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줄 서는 게 필요가 그러니까 없고, 줄 선다는 당선되고 거는 윗분에게 줄 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당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굉장히- 눈치만 보는구나. 당원들의 그렇죠. 눈치만.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떳떳하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렇죠. 굉장히 좋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저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아마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아마 도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자칫하면 이름 있는 사람들만 돼요. 아, 방송 많이 탄 사람. 인지도 있는 사람들. 이게 이번에도 왜 국힘에서도 보면은 방송에 많이 나온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잖아요. 김병민, 김재원 이런 사람들. 네네. 조수진. 뭐 조수진도 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장해찬도 그러네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서도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 열린민주당에 우리가 지금 이제 김진애, 최강욱, 김의겸. 그다음에 강민정, 그다음에 이제 김의겸이요. 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여러 평가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좋은 준비가 필요하죠. 제 질문의 이제 요점은 사실은 민주당이 열린민주당보다는 좀 온건하게 조금 활동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합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좀 강력하게 딱 매운맛. 세게 매운맛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 네. 오히려 민주당화 되면서 좀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김이 새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해서 네. 그러니까 어떠한 종류의 시너지를 도대체 두 당이 합쳐가지고 얻었겠느냐. 차라리 합치지 않고 바깥에서 열린민주당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훨씬 더 세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소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네.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또 혹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예. 지금 그렇다면은 하실 말씀이 많다는 얘기네요. 무지 많죠. 정당 내에 뭐 저기는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라는 거는 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총선 국면에서는 아마 또 새로운 에너지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야, 이러니까는 이찬우님께서 현재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게 좋겠습니다. 합쳤는데 열린민주당에 김상균 대표가 있으신 거예요? 별도로 열린민주당을 또 창당하신 분들이 그쵸?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열린민주당은 사실은 아니어서 아마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은 여러 정당들이 당이 만들어지는군요. 뭐 여러 당의 대표들 또 불러서 얘기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특이한 댓글이 하나 왔습니다. 김영숙님이 영숙김이라고 쓰시는 분이 김진애 의원님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국민학교 시절 이웃에 살던 언니예요. 어머나 정말. 사실 알아요? 누구신지? 모르죠. 김영숙님이래요. 이웃에 그래요? 살던 언니래요. 이웃에서 어떻게 저하고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나중에 저기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네.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해주시길 바라요. 이랬는데 우리 방송 보신다면 김영숙님 여기 우리 커뮤니티 이쪽에다가 조금 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좀 해주시거나 네.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전해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뭐 이웃집 언니가 국민학교 시절에 이웃집 언니가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니까 좀 웃긴데요. 우리 의원님한테. 그때도 좀 대단했어요. 그래요? 동네에서. 동네에서 유명하셨구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진애님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얘기도 있어요. 윤앤율님께서 현명하고 대차고 시원시원한 요즘 같으면 사는 게 너무 힘든데요. 김진애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홀로 여행을 하십시오. 홀로 여행을 하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럴까? 나 홀로 여행이 좀 심심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도의적 책임 운운하면서 대표를 자꾸 흔들어다니는 거 저는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그냥 당신 나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뭐 별로 들을 바 가치가 없고요. 없어요? 예. 지금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책임을 느껴야 될 거는 검찰이니까는요. 네. 그래서
그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공격거리로 삼는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들을 귀 기울여 담을 필요는 없고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다 그 별로 스피킹 파워가 없는데 어허. 조금만 얘기하면 그냥 보수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그러는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당내 분위기를 보면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운 게 있다가 지금 이거는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건 아니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이건 분명히 순환은 검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으로 돌파를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여기에 어떤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를 때는 또 이재명 대표의 또 판단이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네. 또 마련해 놓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로 지금 수렴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네. 윤영찬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즘 앞장서서 친문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친문인 우리를 왜 괴롭히냐는 식으로 조금 약간 좀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예를 들면 친문 중진 전해철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수박 7적 명단, 이른바 민주당 내 보수 인사라고 하는 7적 명단을 작성해서 공유되는 것, 이거 봐라.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제어하고 자제시키고 정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왜 문재인 대통령까지 건드리느냐. 이게 과연 니네가 제대로 된 거냐. 문파, 소위 문파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우파들의 활동도 대단했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나 팬층의 네.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렬합니다. 요새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새 하는 게 뭐 그 칠적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건 조금 도는 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구 말합니까? 지금 칠적이. 거기가 뭐 이낙연 또 윤영찬도 들어가 있나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김종민 뭐 네. 문재인 뭐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나는 오히려 안티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거 이간질을 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열성 매니아 팬들의 팬덤이 우리를 정치인들을 정말 날개도 달아주지만은 또 굉장히 괴롭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문자 한 천여 통 받아보셨어요? 만여 통 못 받아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가 있지만 또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넘어가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 조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잘 서포터하고 지지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하시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팬들 내에서도. 근데 지금 팬들은 이렇게 그룹으로 있는 게 아니라 각기의 그 에너지와 열정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좀 통제가 좀 안 되는 점이 있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그 전해철 위원은 또 왜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해요? 팬덤을 못 가져보셔서 그래요. 지금 전화로 처단 애들 칠적이라는 명단이 사실 돌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 네. 이낙연 전 총리, 강병원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윤영찬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까지 해서 모두 7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에 자꾸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분들, 그다음에 실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혹은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권력을 쓰지 않아서 넘겨줬다. 이런 그 책임을 조금 느끼시라라고 하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측에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저기서 너무너무 많은 사실은 공격이나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이건 이제 그냥 개인 감정이 들어가서 그러는 건데 좀 불쌍해 보일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좀 공격하고 몰아붙인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방향이나 검찰이 자꾸 하는 여러 가지 행동 때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이렇게 당신 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를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가 되면은 검찰에서 뭔가 확실한 걸 내보내줘야 되는데 사실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기소도 못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흘렸던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그렇다면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지,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몇 년 내내 이렇게 이 상태만 유지하겠다는 건지, 오히려 이 상태만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간 다음에 뭐 무혐의 이런 식으로 그냥 내보내겠다는 건지, 이게 좀 정치적 전략 때문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굉장히 비열한 짓이죠. 네, 그리고 네. 그 비열한 거는 검찰 내부에서만 비롯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뭐 자기네들이 한 말이 네. 구속영장은 여러 번 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아직 기소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이미 구속영장에 나왔을 때 그동안 지난 한 8개월 정도를 시끄럽게 했던 그 700억, 정확하게는 세후 428억.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아직 이것도 좀 아무것도 못 뭐냐. 하고 있죠. 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게 여전히 김만배를 압력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보강 수사를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 맨날 보강사만 해, 몇 년 내내. 아니면은 더군다나 이거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지금 3월이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지인을 빼는 것이냐. 일부러 속도 조절 좀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검찰이 웃긴 정치적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저는 굉장히 망나니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있어요. 검찰이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니네들이 차라리 뇌물의 증거나 돈 먹었다는 증거가 정확하게 나오면은 우리도 확실하게 손조를 하든지 뭔가를 단안을 내리겠다. 일부러 안 내주는 거예요. 지리멸렬하게 만들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스탠스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년에 총선이 중요한 거는 윤석열만이 아니에요. 왜요? 그럼. 아니 그럼 이재명한테도 총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총선을 그렇죠. 당연히 이기는 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지금 뭐냐면 계속 뒤집어 씌우는 게 구속 안 되려고 그런다. 네.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미 기소는 다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재판에서 법리로 따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재판에서 이미 유동규가 나온 재판정은 완전히 지금 코미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히 구속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자기의 방어권을 가지고 싸워야 될 만한 그런 이런 걸 구속영장을 가지고 장난치는데 저는 이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도층이나 국민의 여론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또 사실 일부 네.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러가라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이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에 이기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전략으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미리 그래요? 패를 다 까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은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여론몰이용이고 좀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부안해동할 필요 전혀 없는 거다. 선거라는 게 생각해보세요. 90점이 필요한데. 내년이 네. 이제 집권 2년차 총선인데 이거는 네. 정확하게 정권 정권심판이죠. 총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당장 생기고 있는 검찰 공화국의 문제 이걸 대표하는 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 또 미국하고의 관계 이 부분에서 굴욕 외교, 조공 외교 하는 거 이 문제 엄청나게 심각하고 경제와 민생도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죠. 이거를 해내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는 90점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는 90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흔들어대면은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에게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군요. 자, 그러면은 인적 쇄신 같은 걸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요? 뭐 대표는 당연히 놔두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라던가 뭐 내진 사무총장도 뭐 잘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바로 이겁니다라고 딱 느낄 만큼 뭔가 시원하게 해법을 좀 만들어주는 딱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는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인사들이 좀 다시 진용을 갖춰가지고 해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해보시죠. 제가요?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네. 굉장히 많은 종류의 뭐냐면 이합 집산도 생기고 거기서 뭐 맘 맞는 사람들이 뭐 어떤 전략도 만들고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싸울까지는 조금 기다려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 점은 민주당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국힘당에서 내부는 새 지도부에 오면서 다 숙청하고 있잖아요. 네, 제거하고.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봉합이라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합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은 질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뭔가 있으시겠죠. 나중에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리더십을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드러내기 마련인데 네. 결국 상황을 타개할 만한 뭔가 핵심이 되는 카드 같은 것들은 속에 감추고 있을 것이다. 이거군요. 분명히 있고요. 뭘까요, 그게 그러면? 그거는 저도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몇 가지, 근데 이거 한 가지가 네. 있는 게 네. 지금 당장만 생각하셔서 그렇지 지금 이제 선거법에 관련된 거 네. 1심이 한 9월달, 10월달 경우는 나올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저는 무죄 나오는 걸 확신하고 있는데 어허. 여러 가지가 분위기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검찰이 기소하는 거는 그건 일방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정에서 공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거기 나오는 걸 볼 때 저는 여론들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 네. 점에서 당당하게 나가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그 권순일 변호사 전 대법관이 네. 예, 이재명 대표 무죄 받는데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뭐 어쩌고 이게 사실은 대장동에서 뭐 핵심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뭐 김만배 씨 요청으로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이나 이런 재판의 신뢰성이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 이제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어거지로 무죄를 받아낸 것처럼. 근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따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 권순일 대법관 라인 쪽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당시에 무슨 마음으로 그 무죄가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좀 사실 살짝 들었어요. 이제 저도 뭐 그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그렇게 자꾸 음해하고 뭐 프레임 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사실 하나도 안 들어있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대법관이 그 당시에 내가 A라고 하는 어떤 언론사에 잘못 보인 거 아니었나?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꾸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본인이 이제 의아해 할 정도로 그런 생각 가지고 의아해 할 정도로 도대체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판결 내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이해를 못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법관이 사법부가 어쨌든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판단한 것은 한치 부끄러움도 없는 거였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처리될 게 되게 많잖아요. 지금 기소는 안 했지만 기소할 것이고 또 총선 다가오면 아마 무더기를 기소하거나 이러면서 또 신경을 그쪽으로 분산시키려고 하겠죠. 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그럼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전부 다 봐라. 옛날에는 뭐 비리를 저지르면서 봐줬지만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려면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미래의 그런 재판정들이 되게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서 사법부가 그래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최후 보루니까 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사법부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죄 있다고 판결을 내리면 되고 없으면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 오염의 그 구정물을 자꾸 이렇게 뒤집어 쓰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믿지도 않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주시는 계기가 되길 저는 좀 바라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를 일단은 믿고 대표가 가는 방향이 좀 확고부동하다는 걸 알리고 네. 그래서 그 방향들을 한번 따라가 보자. 네. 한번 지도자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당을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은 그럴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내부에 있는 동료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흔들기만 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흔들기만 하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78%로 흔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78%? 되게 20%에서 22% 그런 비주류는 어느 집단 안에서나 있게 어디나 마련입니다. 있다. 다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생존에 걸려 있으니까 네. 가끔은 좀 비겁해 보이고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이런 겁니다. 비주류 의원님들 열심히 비판하십시오. 그렇지만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 열심히 수사하시고 기소하십시오. 다만 일반 국민들이 야 이거는 기소가 이건 너무 정확하다. 심하다. 그리고 증거도 확실하다. 이렇게 좀
설득되게 좀 해줘야지. 그것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면 몰고 가는 인정하겠다. 게. 그렇죠. 그러면은 인정하겠다. 이런 거는 다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피의 사실이 많으니까 깨끗하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을 몰아가는 거는 학폭이나 똑같아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왕따 이거는 정말 그런 게 정말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대표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국민 전체가? 국민에서 언론에서 특히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 기득권에서 저는 특히 기득권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왕따시키고 네, 사람을 네.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고 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또 깊은 소식 하나 살짝 알려드리고 다음 질문 2개만 하겠습니다. 모하메드님께서 네. 지금 쿠팡으로 책 한 권 구매했습니다. 아하. 여행의 시간. 나중에 만나요. 사인해 드릴게요. 이 책은 선물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저는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접 달라고 하시면 주실 것 같아요. 쿠팡에서도 책을 파네요. 네, 그런가 봐요. 네. 쿠팡으로 한 권 구매. 이분이 네. 또 빨리빨리 하셨네요. 다른 분들도 여러 개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 책이 마음을 조금 되게 푸근하고 편하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자, 현 상황에서 어쨌든 쌍특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의당이 관건이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정의당은 정의당 이렇게 속색이요. 너무 정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3월 내에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그 이정미 대표가 네, 잠깐만요. 정의당, 네. 그 이번 주말에 거기 나가가지고 집회 나갔다가 앞에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고 했다고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야유 받는 것도 정치인의 특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데는 하는데. 막 칭찬도 어떤 데는 야유도 받고 야유를 예. 받는 건 그만큼 당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당신을 믿었는데 좀 섭섭하다 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편협하신 것 같고 저는 지금 왜냐하면 저도 평생에 비례대표는 항상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민주당 굉장히 지지자들이 많이 네. 실망스러운데 많이 그랬죠. 네. 그런데 이거예요. 지금 정의당을 보고 있으면은 왜 이렇게 왜 김건희 앞에선 작아지는가? 정의당이 네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왜냐하면 그래서 검찰을 그렇게 신경을 쓰는가? 왜냐하면 지금 정의당에 신경 쓰는 건 딱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선거법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탠스가 굉장히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는 왜냐하면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심상정 대표 리더십에서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매달리다 결국은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생각을 하셔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의당이 이렇게 팀이하게 보는 게 맞아요. 예. 팀이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정미 대표님 좀 더 확연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쪼잔해 보이는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정미 대표님. 저도 제가 한 말 아니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 넘어가죠. 네. 김기현 신임 당대표가 당 인선을 발표하면서 당내 친윤, 윤핵관 일색으로 쫙쫙 꾸려졌습니다. 친윤 직할 지도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웃고 있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정말 생각 이상으로 구도가 네. 최고위원 구도까지 친윤 일색으로 된 데다가 되자마자 한쪽에서는 대표는 연포탕 얘기가 다음 날부터 네. 숙청 제거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18%를 천하람 대표가 얻었는데 네. 다 합하면 한 18% 20% 되는데 이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해가지고는 어떤 총선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다 마찬가지로 비주류가 어느 조직에서는 한 20%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20%는 항상 되게 마련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가게끔 하느냐. 그리고 대안 세력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다른 대안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런 네. 것들을 당을 운영할 때는 이거 더군다나 긴 정당에서는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네. 제가 좀 전에 쪼잔한 정치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배동우님이 내가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 이러는데
아유, 잘 밝혀줘서 고마워요. 자, 사실 이분이 말하기 전에 내가 했는데 이분이 나 덮어 쓰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의리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중요한 건 이거네. 원희님께서 이제는 정의당보다는 진보당이 좀 더 예전에 정의당스럽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좀 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컨대 플랜카드 같은 걸 보게 되면 진보당이 진보당 플랜카드에서 좋아요. 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에 밑에다가 정말 아주 촌철살인들을 잘 날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투지만님께서도 요즘 진보당이 제일 멋지다. 그러니까 이 예전에 정의당을 보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가슴 벅차게 됐겠던 바로 그런 것들이 정의당이 많이 퇴색됐다 그러면서 진보당 분들이 하는 것으로 오히려 더 환호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걸 정의당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정의당에 대한 실망은 뭐냐면 저는 그냥 하나의 네. 유권자로서 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정미 대표가 대답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를 만나가지고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표 얻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 표 오지도 않는다. 본인 둘이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신혜식까지 3명이 서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특히 전라도는 영원히 10%다. 전광훈 목사가 그런 말하면서 우리는 김기현 장로를 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한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냐하면 김재원 의원은 수석 최고니까. 글쎄요. 예,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 나갔던 신혜식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고서 서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재밌어 하더라.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완전 수준 이하죠. 이거 뭐 더한 말도 할 수 그래요? 있는데. 예. 아니 어떻게 당선된지 정말 당선장 적어도 아직 안 많은데 나가가지고서는 네.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그 태도를 보세요 도대체. 그리고 거기서 정광훈 목사 200석 만들어주면 뭐 해줄 거냐? 뭐든지 다 해준다. 아, 그래요? 아니 표가 다 된다 그러면 조상의 묘도 판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그 말 하더라고요. 김준숙이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하는지 정말 저는 수준 이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종편 패널에서 뜬 사람들이 최고위원. 예. 정말 저는 거기서 그나마 좀 봐줄 수 있는 게 저는 김병민 위원은 뭐 대통령을 항상 감싸 안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냥 조금 상식에 가까운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하나같이 좀 이상해요. 그래요. 김준숙이 근데 그런 본색을 당선된 지 2, 3일 만에 그렇게 할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건 뭐냐면은 당원들도 무시하는 거, 국힘 당원들도 무시하는 거, 국민들은 무시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최고 수석위원이 그런 발언을 그렇게 그냥 안 된다 하는 것도 좀 이상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저께 말미에 김재원 최고가 그랬잖아요. 수석 최고가 표만 되면 조상묘도 판다 이런 얘기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모님의 묘가 훼손이 돼가지고 사실 다들 좀 난감해하고 의아해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찰나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적절하게 좀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도하죠. 네,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무도합니다. 자, 설경호님 진보당 궁금해 초대 한번 해주세요. 김창호님 용인 기본소득당으로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가 섭외를 해봐가지고 좀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 잘해주셨는데 우리들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여행의 시간책도 잘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전화 인터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방송하고 시간이 좀 겹쳐서 저희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자, 근데 항상 이슈 있을 때마다 교수님을 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제일 바쁘실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4년 만의 방문이다. 그리고 셔틀 외교는 12년 만에 복원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이쪽에서 사실 일본의 호응 조치라는 것을 기대했지만 네. 그리고 반선 사죄
이런 말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지만 모든 것이 그냥 기대, 희망 사항으로 끝났다라는 것이 하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은 했지만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보면 너무 아직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성명문을 만들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여러 가지 얻어낸 것이 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는 거의 다 가동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수질 규제 부분도 뭔가 불편한 게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삼소제에 있어서도 일본이 한국에 수출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조금 기간이, 그러니까 수출 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고, 그것으로 전사한다. 이것은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뭔가 얻은 게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3자 변제안이라는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피해자들의 인권까지 무시하면서 한 그러한 성과로 봐도 되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진정성 있는 사과라도 혹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게 사실 관건이었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사실 하나마나한 일본의 생색내기용 그런 수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만 있었다. 게다가 성명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을 보면은 양국의 얼마나 입장 차이가 확연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시도했던 모든 것들은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업지 선언을 예. 기반으로 하여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든다. 이게 현재까지 대통령실의 구상이었고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1998년에 한일 공동 선언을 비롯하여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개선한다. 그것을 확인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베 담화도 개선하고 또 하나는 역대 내각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다 개선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일치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공동 성명을 낼 수가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오부치 선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베 수상 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라서 일본 정부의 태도 자체도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획일하고 좀 정리된 그런 양국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 국빈 아닙니까? 국빈 방문에 준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가는데. 이번에는요, 현식은 국빈이 아니었습니다. 왜 국빈이 아닐까요? 실무적 방문이었습니다. 실무 방문. 네. 예, 그러나, 네.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 자위대의 의장대 사열. 행사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했다. 이거는 당연하죠. 한국이 모든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야죠. 이렇게 다 퍼주고 더 갔는데. 많이 해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2차에 거르친 만찬도 그런 것으로 네. 일단 보여요.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만찬을 2번이나 하면 왜 오므라이스 돈가스로 디저트를 드시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보통 아무리 대접한다고 해도 아주 좋은 식당에 한 번만 모시는 게 네. 오바마 때도 그랬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요. 푸틴을 아베가 조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2번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본 쪽에 내밀하게 한국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 예를 들면 소녀상을 제거해라 라든가
그래서 독도 문제까지 나왔다라는 보도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네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뭐 부인도 이제 배제하고 1대1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키시다가 진짜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이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관저 임명 다 이야기가 새 나가니까 네네. 밖에 나갔어. 그리고 거기 랭라테이라는 2자 오므라이스 먹은 데는요. 네. 굉장히 좁은 장소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좁으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말아라 네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세큐리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작은 장소니까 거기는 며칠간 영업을 안 하고 세큐리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은밀하고 내밀하고 아주 되게 중요한 데리케이트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 노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장소를 섭외해서 거기에서 둘이 은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예, 전체적으로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에 대해서도 뭐 바이든이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네. 푸틴이나 또 다른 그러한 대국의 전사들이 일본에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이 대접을 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표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잘 대접을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일본이 얻어내고 싶은 게 많은 것입니다. 아니, 한국한테. 우리처럼 이렇게 일본한테 퍼주고 온 정상이 있습니까? 솔직히 바이든이든 뭐 프랑스 대통령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투번한 것은 사실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참네, 어이가 그리고 없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긴자에 가고 싶다. 네. 그것을 또 다 해주었고 또 긴자에 어렸을 때 갔다고 기억나는 오므라이스가 맛있는 집 그게 랭라테이인데요. 네. 거기도 가고 싶다. 그런 거 다 들어줬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일단 대접으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면 만큼 얻어야 된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한테 얻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지소미아도 일본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실상 수출 규제를 푸는 것도 사실상 일본이 한국에 많이 수출하고 싶어요. 네. 아베가 그때 전시 나가서 했지. 수출 규제 같은 것은 사실상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또 나가서는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위해서 한국이 사실 대만 유사시라든가 그럴 때 앞잡이가 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데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대접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미일 건조, 그럼 미국은 멀리 있고 미국 의회가 반대하면 네. 진짜 전쟁 일어날 때 군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이쪽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가장 앞에서 싸워주는 한국을 위해서 이거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일제강점기 때도 한국 사람을 진병하기 위해서 일본은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성목권을 주겠다. 금방 주지 않고요. 1942년 1월 1일부터 주겠다 약속해서 그때 한국의 진일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 전쟁터에 한국인 전체가 나가겠다. 그때까지는 지원변이었지만 진변제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네. 예, 일본은 그런 식으로 한국 사람의 목숨을 내놔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해준 게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일본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하면 할수록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대가를 요구한다. 사실은 예. 뭔가 되게 세세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으나 사실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는 진위가 숨어 있다. 예, 계산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손님이 오면 대접한다는 게 예의지만 그렇죠. 일본은 모든 게 계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곳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막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대통령이 참 행동을 하고 갔군요.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게 되면 기시다는 뭐 추가적인 사과 당연히 없었고 오히려 위안부 문제 해결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지금 속을 박박 긁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 가서 면죄부를 완벽하게 주고 강제 동원 구성권 송구하지 않겠다고 확인 사설까지 해주고 지금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 현지에서는 대통령을 아주 환영하고 아주 좋아하겠네요. 일본에서는 우리 윤 대통령을. 아, 그거는 일본의 정치권에서만 그렇고요. 아, 정치권만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어제 그 야프 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사이트 안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네. 예. 그거는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데, 네. 자, 한일 관계가 이곳으로 개선된다고 생각하느냐, 거의 70% 가까이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어허. 네, 그 다음에 20% 정도가 또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다. 오. 그거는 아마 한국 내에 그 상당한 그 반대 여론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투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아진다가 10%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일본에게 잘해줬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냉정하군요. 거의 70% 굉장히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상황을 잘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예. 우리는 그 굉장히 기대를 또 하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줬기 때문에 일본도 호응해줄 것이다. 그렇게 그건 한국 주장했죠. 문화이고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랬죠. 예, 일본 정치 문화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일본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주는 것이고요. 네. 일본 그 국내적으로 욕을 먹지 않는 만큼만 해주는 것이고, 또 호응을 너무 베풀어주면, 네. 그 자민단의 극우파가 반대하고, 또 국민들이 왜 한국에게 65년대 다 끝났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3자 변제 이것도 해줄 필요가 없는데 왜 하냐. 네. 댓글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거는 별 의미도 없는 거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저도 놀랐고요. 정말 놀랐네요. 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미래기금 조성을 공식화하는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하죠, 오늘. 이 자리에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 산하 재단에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이 물론 뭐 그 금액은 적습니다만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어요. 이거는 뭐 제3자 변제안과는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참여한다는 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특별하게 뭐 호응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일본의 경제단체하고 한국 쪽의 경제단체가 그냥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겠다. 네. 15억 원 정도씩 내면서요. 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뿐, 그 일본 기업 중에서 그러면 참여하겠다라는 기업이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 기금을 어디에 쓰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는 주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유학생을 위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학생을 위해서? 아하. 예. 네. 그러니까 저런 때부터 그렇게 일본에 많이 오시라. 일본 많이 보고 그러네. 일본 좋다. 네. 일본은 굉장히 좋은 나라다. 막 그러기 위한 그 기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일본 유학생에 대해서 그 장학금을 내준다.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말하면은 일본에서 문부성 장학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그 공부 좀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 다시 한국에 가서 친일적인 혹은 일본에 매우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나 연구들을 하게끔 만드는 게 문제다라는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 네. 들어보면 이 미래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론적으로는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양쪽의 기업들이 돈 내놔라는 거니까 또 예, 그와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그거는 미래에 우리 우수한 인재가 일본에 예. 베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뭐 빚을 진 느낌을 갖게 하면서 일본 친화적인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데 동조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네요. 예,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 일본은 네. 컴퓨터, IT, AI에 강한 한국 사람을 선호합니다. 아하. 일본의 기업을 위해서라도 지금 그러한 인재가 대단히 중요해요.
일본에서는 그렇군요. 그러한 인재를 많이 유치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는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네. 3년간 정도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 다시 한번 복원시킬 차원일 뿐입니다. 네. 그것을 뭔가 처음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 돈 들여가지고 친일파를 내지는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친일본적인 사람을 양성해서 일본에다 예. 모든 것을 앞으로는 다 더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들립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 50%로 네. 일본에 팬명 가면 네. 일본에서도 팬명 와야 된다. 그러면 건정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유학 오는 일본인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양국에 같이 해야 되는 건데. 한다 네, 그러지. 지금 K-팝이라든가 네.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고 하는 일본인들 꽤 많거든요. 우리 그렇죠. 세종대만 해도요. 네. 그런 일본 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지원해야 돼요. 그렇죠. 한국의 총경위원도 거기에 10억을 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예.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도 받는 것도 없이 좀 죄송하지만 정말 멍청하게 정말 바보같이 이런 일을 벌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한국 안에서도 젊은 세대가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나 기본이 된 간제 지원 문제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MZ 세대의 눈으로는 이렇게 그리천적인 외교를 하는 거 용납을 못해요. 그렇죠. 한국은 독립 국가이고 일본의 아래에 있는 국가 아닙니다. 네. 일본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한국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오히려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인정을 못해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정말 아무래도 설명을 제가 사실 여러 패널 분들한테 대통령의 상황과 이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면은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아무도 이해를 그러니까요. 못하는 정책이라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풀었는데 푼 것도 아니고 결국은 조금 절차적인 것만 좀 완화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이게 우리 기업들에겐 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오히려 WTO 제소를 풀어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큰 거를 또 아주 그냥 통 크게 탁 내놨어요. 이게 예, 도대체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러니까요. 먼저 3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 그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네. 3소재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불편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오히려 예. 우리나라도 잘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국산화도 많이 했고요. 네. 또 수입 다변화를 했고 일본 기업도 한국에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한국에 만들거나 또 다른 데 만들어가지고 우회적으로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소재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기간만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늦어진 거죠. 할 수 네. 있는가 심사 기간이 11일로 그렇게 연장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수출 규제라는 거. 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이내에 빨리빨리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기간이 좀 심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식이에요. 그냥 그리고 현실. 이렇게 예를 들면 한미일 경제 건조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이나 그쪽에서 보면 중국을 해간다 그런 말씀도 많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굉장한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는 45% 이상의 마이너스이거든요. 지난해하고 네. 비교하면 매달 그게 일본하고 관계를 회복한다고 해도요. 앞으로 계속 중국 부분이 빠질 건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마이너스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혹은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기술 특히 제조 기술 같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네. 원종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일본하고 경쟁이 더 심해져요. 그렇죠.
예,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그 중국에 대한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일본에 대한 무역으로 만회하겠다 이러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아주 안 좋다라는 제품이 많이 없어요. 화장품 맞아요. 정도이고요. 예. 뭐 라면 정도이고 그 자동차 같은 거 일본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안 사주잖아요. 예. 그거는. 그거는 뭐 전혀 사주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하고 견제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부분을 네. 정확하게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견제 부분은 뭐 한미일 건조, 견제 건조로 뭔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정부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특히 뭐 중국하고 지금 척을 지면서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뭔가 잘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만 경쟁 관계에 빠져가지고 엉터리가 되는 상황이 되는 얘기시고 둘째 또 석바지님께서 키스를 한국의 중요한 키스를 오히려 일본 많이 뺏기는 배갈 셈이 되죠. 것이고요. 그렇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다 알겠습니다. 내주는 거예요. 네, 다 내주는 거다. 그 말씀이 정말 딱 와닿네요. 둘째 턱바지님, 친일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지금은 친일 문제가 아니라 가히 매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독재 정권의 구둣발이 일제 정권의 군합발 뺨치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하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는데요. 네. 미 싱크탱크에서도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해서 G8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G8로 뭐 확대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 걸 몽땅 다 퍼줄 만큼 이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거고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걸 믿기로 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요구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네. G7에 참여시켜달라는 이야기는 네. 대통령실은 오래전부터 일본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긴 하죠. 그런 보도는 일본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나 기다 내각은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미끼로 사실상 한국의 특히 이 간제지원 문제의 해법을 압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한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고 이게 제3자 변제라는 부분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데 네.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피해자뿐만이 아닙니다. 가해자 일본의 전범 기업도 이게 동의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손입이 안 되는데 손입된 것처럼 밀어붙이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속도전으로 간 것은 G7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일본이 네. 이제 G7의 윤석열 대통령을 조종한다. 그런 식으로 거의 가닥을 잡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G7이 아니어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손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G7도 아니고 G8으로 껴주냐 마냐 가지고서 이렇게까지 우리 모든 걸 뺏겨도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예, 답답합니다. G8가 되는지 혹은 이탈리아 빼고 한국이 들어가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것은요. 먼저 이탈리아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G7의 모든 국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런 거 합의를 하지 않으면 G8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이 초대를 하고 싶어도 나머지 다른 나라들이 다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군요. 예, G7에 이번에 히로시마에 참여하는 것 정도는 일본이 위장국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자유로성 있지만 G8로 전식으로 들어간다라든가 그때는 G7의 모든 국가가 합의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반대하는 게 이탈리아. 이탈리아.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재 한국의 국가적인 경제력이 이탈리아를 능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으떠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뭐 넘어야 될 산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이득보다는 지금 우리가 내준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단순하게 산수를 해봐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다. 이거밖에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지금도 마이너스잖아요. 네. 특히 증급 문제, 기타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존재가 대외 무역 적자가 어려운 끔찍하죠.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일본을 들어가지고 뭔가 만회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일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일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네. 모든 나라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획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뭔가 한일 관계 이번에 정상회담 했고 그 다음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 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렇게 어려운 경제 문제가 싹 풀리는 것처럼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허석가이지 교수님, 정말 말씀 들으니까 속 시원하겠고 뭔가 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강 또 감이 더 잡히는 느낌입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낙선하고 돌아왔습니다. 천호랑입니다. 근데 되게 목소리가 씩씩하고 좋습니다. 아, 네, 사실은, 저도 우리, 이제 하늘이 깜깜해진다,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 발표를 하는 전당대회장에서는 진짜로 세상이 잠깐 동안 블랙 앤 화이트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면서, 이게 하늘이 깜깜하다는 뜻이구나, 이거를, 글쎄요, 몇 안 되게 느껴본 것 같은데. 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2위는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설령 네. 결선은 못 가더라도, 2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도 전망했었는데, 기대보다는 좀 득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같이 또 팀을 이뤄서 뛰었던 최고위원들도 한 명도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제가 발표 나고 김용태 최고위원이랑 이렇게 포옹을 하면서,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온 건 나온 것이고, 저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실망했습니다만은, 한번 조금만 시간을 돌려서 저도 가보니까, 제가 출마 선언을 2월 초에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네, 너무 늦게 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때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만약에 목표치를, 컷오프는 거뜬하게 통과하고, 제가 한 15% 정도 받아서 3위는 할 겁니다. 이랬다면은, 저는 많은 분들께서 또, 뭐랄까요, 제 꿈꾸냐, 이렇게 비웃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애청하시는 분 중에 손 별땡땡님이 계시는데 천하람 변호사님에게 아이돌 스타이신가 봐요. 각 방송에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그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다 친분으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당대회 조금 전에 깜깜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체감을 어떻게 했는지 특히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이런 분들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인데 15% 그중에 그들을 상대로 15%라는 당심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도 본인은 실망했고 저도 한 2위 할까 했지만 그래도 15% 상당히 의미 있는 퍼센테이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근데 이제 딱 그 정도입니다. 딱 그 정도. 이제 의미는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셨지만 선거에서는 결국 결과가 중요합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를 꺾었다면은 사실은 대선 주자를 꺾었다라는 면에서 또 한 차원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당선됐다면은 정말 우리 당과 또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이제 불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좀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해 보자면은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신뢰하실 만한 세월의 무게가 쌓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천하람이가 지금 당장은 옳은 소리 하고 나름대로 말도 곧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이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중량감 내지는 그걸 또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인지도의 문제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특히 저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분들이 오랜 세월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본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실은 거의 저희 당의 거의 모든 세력과 대통령실이 또 달라붙어서 치른 선거였기 때문에 그 어떤 주류의 흐름을 제가 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균열을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경상도 아재가 어째 순천에서 활동하시는가 대구에서 하면 5선을 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본인이 원해서 순천은 원해서 갔겠지만 대구 이런 데는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저도 대구에서 정치하는 것을 전혀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우세 지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네.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물론 대구에서도 소신 지키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네. 예, 저는 뭐 순천에서 지금 이번 주말부터 순천 내려와서 이제 오랜만에 가족이랑 같이 어제도 여수도 놀러 갔다가 지내는데요. 네. 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순천 돌아가서 지역구 관리에 힘쓰고 계시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국민의힘이 가지는 의미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셨다 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기 녹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조금 뭐랄까요, 이게 플러스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마이너스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르니까 이게 참 좋기도 하면서도 이 분위기가 순천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뭐 저희 중앙당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네. 호남에서도 뭐랄까요, 존중받을 수 있을 만한 좋은 형태의 보수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도 이제는 남 핑계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내 지역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치인으로서 제가 또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뭐 허은하 의원도 예를 들면은 김경진 의원한테 전 의원한테 자리를 뺏긴 셈인데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당대표 후폭풍이란 말이죠. 공천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이 모양새가 갖춰질. 지금 네. 그렇다면 본인이나 뭐 최고위원 나왔던 수많은 김용태 뭐 이런 천하용인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는 끝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걸로 뭐 서로 그냥 농담으로 하기도 했다는데 공천 학살 이른바 이런 네. 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제가 뭐 농담 삼아 뭐 연대 포용 탕평 이런 거에 대해서 연포탕 이런 얘기 하지 연포탕.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연포탕에 뭐 제가 뭐 저를 넣고 끓이는 건가? 이런 생각도 뭐 농담 삼아 해보기도 했는데, 근데 네. 이제 저는 일단은 우리 지도부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통일된 실질적인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포탕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방향성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당의 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너른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거당하거나 뭐 추방당하거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정치가 늘 보면 누군가를 제거하겠다, 추방하겠다 해가지고 당을 내 것인 것처럼 사당화하려고 했던 분들의 결말이 대부분 좋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제거를 이야기하고 추방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히려 먼저 그런 운명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정치 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잘 지켜봐 주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때문에 사실 나와서 초창기에는 좀 반짝했으나 이준석 때문에 결국 망한 거 아니냐. 나중에 이 상황을 돌이켜 보니까 이준석이 자기 혼자 정치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 천하영인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긴밀하게 이제 또 소통한 것을 또 잘 모르고 아마 하시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페인을 생각을 해봐도 이준석을 뚫고 나갈 만한 날카롭고 묵직한 메시지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 특히 중반 이후에 선거가 김기현 대표의 이제 그 울산 땅 의혹 문제로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이슈에 저도 사실은 공격을 하면서도 좀 묻혔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뭐랄까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사실은 큰 흐름에서 타격이 크게 되지도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이고, 오히려 제가 출발이 좀 늦다 보니까 1, 2위 주자에 비해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못 받았고, 결국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든 또 천하용인을 위해서 뭐랄까요, 뭐 위해서든지 아니면 뭐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든지 좀 본인이 많이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왔던 거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저의 페인이라거나 뭐 지지율을 깎아먹었다거나 이런
분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다행인데 우리 옛날에 안철수 대표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 머리에 그게 각인이 돼 있는데 이번에 천하람 변호사는 내가 이준석 아바타입니까? 저는 그 얘기 안 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더 선망했다. 이게 10년간은 부정적인 어떤 네. 소위 짤이나 밈이라고 하죠. 그런 것만 안 남겨도 저는 아주 성공한 캠페인을 치렀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행보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준석 전 대표 라인으로 어쨌든 계속해서 꼬리표가 달라붙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입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앞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또 그때마다 분명히 딴지를 걸고 시스템을 바꿔버릴 거고 공천 룰을 변경시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준석 대표와 이제 뜻이 맞으면 뭐 방향성이나 철학이 맞으면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이준석 대표의 개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생각은 개다? 없습니다. 네, 뭐 네. 그 개죠. 이준석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평가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뭐 당장 오늘이라도 이준석 대표가 정말 터무니없는 방향성으로 간다면은 뭐 당연히 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요. 제 입장에서는 결국은 과거에는 이준석 대표 혼자서 뛰어왔던 개혁 세력 안에서 천하람 이준석이 이제는 쌍두마차구나 또 내지는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세력이 붙었구나.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개혁 세력에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모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싶고요. 짧게 말해서 개혁 세력의 구심점 역할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 가지고는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아젠다를 누가 빨리 세팅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느냐 하는 것인데 그런 아젠다 세팅 작업들을 저희 천하용인 팀에서도 점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할 생각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정치인은 잠시 뭐 억압당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네. 저는 뭐 잠시 살기 위해서 뭐 이상한 줄을 잡고 뭐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시선이 곱지 않을 거다. 지금 이 천하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15%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이기인 후보가 얻은 것만 해도 18.7%나 되는 것이고 네. 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결선 못 가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겁니다. 결선에 갔다면은 천하람의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최대 확장 가능 범위가 확인이 됐을 거예요. 저는 그게 결코 40%보다 뭐 훨씬 낮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내에서도 훨씬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을 것이고 다만 최대 확장 가능 범위는 저는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천하람이 뭐 15%밖에 안 된다. 뭐 이쪽 개혁 세력 다 억압해도 문제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다면은 네. 그게 오히려 더 오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들 보던데 솔직히 말하면 이준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치 퍼센테이지는 전체 당원의 15%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이기인 후보의 표도 있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없었다면은 저는 네. 결과가 굉장히 달랐고 제가 만약에 체급이 한 안철수 후보와 비슷한 수준이었다면 또 결과가 달랐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평가는 너무 1차원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창당하거나 분당하거나 뭐 나가서 뭔가 좀 대의를 도모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어요? 지금 원래는 신인규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랑 그때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이런 거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좀 여지도 남기고 그랬었었는데. 저는 뭐 이제 엊그제까지 당대표가 되겠다고 뛰었는데 갑자기 뭐 신당 창당을 지금 언급하고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상대라고 하긴 좀 그렇죠. 뭐랄까요. 지금 권력을 쥐고 계시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또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그거예요. 때문에 좀 무섭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미리부터 고민 안 하고 일단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냐? 심평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오늘도 또 사실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안철수에게는 기회가 다시 올 거다.
하지만 이준석 천하람은 안 된다. 특히 이준석은 뭐 끝장이다. 뭐 이런 취지로 아니 근데 들으셨죠? 그런 이제 얘기하는 거. 이분들도 좀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거 때는 무슨 뭐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의 적이라느니 뭐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느니 해놓고 뭐 이제 와가지고 또 그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하는 비윤 세력 중에 뭐 안철수 이준석을 갈라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참 수가 얕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심평 변호사 저는 이런 식으로 발언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됐든 지도부에서 제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아니 본인이 무슨 공관위원장입니까 뭡니까? 근데 누구는 뭐 공천 주고 누구는 공천 안 준다 이런 것들이 또 말을 너무 본인이 함부로 해요. 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이고 본인이 또 대통령의 멘토다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상황에서 또 네. 당선된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입장에서 네, 이게 네. 결국은 다 당의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걸로 뭐 심평 변호사가 무슨 장사를 하시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이고 제가 뭐 굳이 여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별로 반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심평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이니까 워낙 또 법조계 끈끈한 카르텔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 서로 또 친하지도 않았던 걸로 알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김기현 뭐 그냥 의원은 사실은 뭐 그런 것보다도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네. 대통령 멘토라는 말을 자꾸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그게 부적절하다고 느끼면 원래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좀 너 그런 말 쓰지 마라고 하거나 스스로가 좀 자제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쓰지 거. 마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자제해야죠. 근데 쓰지 네, 말라는 네. 말도 왜 안 하는가? 이게 내가 저도 궁금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네. 궁금한 게 강신업 변호사도 옛날에 그 건희사랑 팬카페 회장할 때 계속해서 그분이 발언 여러 가지 했지만 다 그냥 약간 놔두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심평 변호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놔두고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태도를 지금 대통령실이 취하는 것 같고요. 천공이라는 사람도 마음대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천공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강신업이나 심평 변호사 같이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을 많이 하는 이 수준 낮은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과 뭐 대통령의 배우자를 파는 것을 그냥 놔둘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잣대가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나경원 전 의원과 비교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잘못된 행태를 놔두고 우리가 글쎄요, 조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들은 저도 아쉬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 제지 안 한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죠? 그럼요. 네네. 네, 그건 좀 유감이다 이런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결코 대통령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천하용인을 지지하던 이른바 2030 세대 이분들도 좀 허탈해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내 분위기 어수선하기도 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 좀 뭉쳐서 으쌰으쌰 하자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네, 우선 저를 지지해 주신 또 저희 천하용인 팀을 지지해 주신 분들이 2030 세대만 계시는 않습니다. 나이 많으신 연배 있으신 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셨는데 네. 당연히 실망하셨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직후에는 저한테도 탈당하겠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주말을 지나면서 제가 이거 나름대로 성과가 있고 또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개혁 세력으로서 또 교두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서 네. 지금은 조금 그래도 지지하셨던 분들도 좀 진정이 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하나 그냥 중간에 질문이 들어와서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네.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불렸던 전 비서실장, 초대 비서실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 언론에서는 사실은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프레임을 사용하기도 하던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송경호 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천하람 후보님, 토론 때 이재명 대표를 자기 의뢰인이라면 이해 불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질문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얹어서 저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질문에 얹어서 지금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분과 관련된 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 대표가 앞으로 향후에 뭐 대표를 그만둬야 된다는 여론이나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반란 얘기들 이런 것들 좀 총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그러면. 네, 우선 뭐 저도 그게 뭐 돌아가신 분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또 좀 충격을 받은 분들도 꽤 계시리라고 보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천권을 확실하게 내려놔야 네. 된다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또 하나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도 근거?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면 물러나지 않을 거라면은 공천권을 확실히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인선을 하라라는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공천권의 상당 부분을 내려놓는 그런 형태의 어떤 결단을 강요받지 않겠느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받겠지만 저는 그게 웃긴 거라고 보는 게 대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은 공천권인데 그럼 대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공천권만 내려놓으면 내가 더 이상 내부 총질 안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이 민주당 내에 있는 일부 비명계 이런 의원들의 태도는 사실은 너무 딱 수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수가 뻔히 보이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표는 그 주변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거나 혹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무리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그냥 나는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통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공천권이라는 거는 당대표의 것이 아니죠, 원래는. 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사실 관행적으로 좀 이어오던 부분들이 있고,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공천에 있어서의 재량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거 뭐 고작 몇 자리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조만간 또 일부 있지 않겠는가. 뭐 저는 뭐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당 내부 잠깐만 얘기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한마디를 했어요. 유 전 의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당내에서 역할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개혁지 세력에 있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여전히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당장 다음 총선을 생각한다면은, 네. 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장제원 의원 얘기. 지금, 김기현 당대표 상황에서 장제원 의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사무총장을. 그럼 이철규 의원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앞으로 이제 당 내에서는 어떤 힘을 혹은 공식적으로 뭔가 역할할 수 있는 자리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원내대표 출마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뭘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우선 뭐 무슨 직이 있어야만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정치는. 뭐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 최근까지도 뭐 국민 공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간 이제 윤핵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 모임을 만들 때 네. 뭐 무슨 직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무총장이 되거나 누가 뭐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영향력은 저는 여전히 강하게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쿠 실세예요? 그럼 이분이 마쿠 실세? 뭐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뭐 상당히 있다. 뭐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는 공식적인 직함을 맡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체적인 흐름이나 여전히 중요한 요소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럼 오히려 그런 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차라리 공식적으로 하죠, 그러려면. 네,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 뭐 주 후반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차라리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맡고 네. 권한과 책임을 제한해서 지는 것이 오히려 옳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결국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저는 또 이제 장제원 의원의 영향력이 또 과다하게 부당한 방식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또 꾸준히 저도 지켜보고 목소리 내야 될 부분이 있어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이번에
해법이라고 그러면서 내세우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화답이 더 화가 나더만요. 일본은 야, 니네가 뭐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좀 받아주지 못 이기는 척 받아주는 척하면서 일침을 날렸죠. 우리는 강제노동 자체가 없었다. 우리가 언제 인권 유린했냐 이런 태도거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흐름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계속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고 밀어붙이고 결국 국민 정서를 망가뜨리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저도 큰 틀에서 이제 일본이 동북아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뭐 우리 시장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는 중요한 동맹인 건 동맹은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또 이웃 국가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우리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면은 좀 곤란하다. 최소한 네. 우리가 어떤 실리도 실리겠지만 명분을 좀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제가 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소 너무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저도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거는 뭐 이미 다 끝났고 문제는 그 내용인데 내용도 사실은 좀 너무 심각하고 사실은 가해자에게는 일본 네. 그렇죠. 일본 측에 뭐 과거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당장 추가적으로 또 진정성 있는 사과도 나오고 또 일본 그래야죠. 기업들의 어떤 의미 있는 참여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천하람 변호사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